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침묵은 애초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미성숙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라는 심리적 본능의 뿌리를 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책략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이며 우월함을 조용히 과시하는 지배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이유를 찾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얽매이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침묵을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가장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완전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죠.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오는 침묵은 인간의 정신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설계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반박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새기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 자체를 위협하기에 파괴적입니다. 침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입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를 밀어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떠맡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관계의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그들에게 닿으려는 당신의 반복적인 시도 속에서 생겨납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권력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가운 냉담함이나 씁쓸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 아닌 혼란을 통해 감정적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뒤틀어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의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연약하고 부풀려진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대함은 가면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이 평생 지키려고 애써온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도망칩니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뛰어드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최악의 경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최초의 상처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가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야 하는 혼란의 짐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가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은 욕망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인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착취를 위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서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에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심오하게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타인에게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 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침묵은 애초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미성숙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라는 심리적 본능에 뿌리를 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책략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이며 우월함을 조용히 과시하는 지배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이유를 찾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얽매이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침묵을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가장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완전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죠.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오는 침묵은 인간의 정신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설계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반박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새기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 자체를 위협하기에 파괴적입니다. 침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입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를 밀어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떠맡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관계의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그들에게 닿으려는 당신의 반복적인 시도 속에서 생겨납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권력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가운 냉담함이나 씁쓸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 아닌 혼란을 통해 감정적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뒤틀어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의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연약하고 부풀려진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대함은 가면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이 평생 지키려고 애써온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도망칩니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뛰어드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최악의 경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최초의 상처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가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야 하는 혼란의 짐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가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은 욕망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인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착취를 위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서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에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심오하게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타인에게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 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침묵은 애초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미성숙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라는 심리적 본능의 뿌리를 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책략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이며 우월함을 조용히 과시하는 지배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이유를 찾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얽매이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침묵을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가장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완전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죠.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오는 침묵은 인간의 정신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설계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반박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새기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 자체를 위협하기에 파괴적입니다. 침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입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를 밀어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떠맡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관계의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그들에게 닿으려는 당신의 반복적인 시도 속에서 생겨납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권력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가운 냉담함이나 씁쓸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 아닌 혼란을 통해 감정적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뒤틀어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의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연약하고 부풀려진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대함은 가면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이 평생 지키려고 애써온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도망칩니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뛰어드는 대신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최악의 경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최초의 상처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야 하는 혼란의 짐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가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은 욕망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인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착취를 위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서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에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심오하게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타인에게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 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침묵은 애초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미성숙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라는 심리적 본능의 뿌리를 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책략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이며 우월함을 조용히 과시하는 지배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이유를 찾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얽매이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침묵을 간헐적 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가장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더욱 완전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죠.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오는 침묵은 인간의 정신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설계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반박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새기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 자체를 위협하기에 파괴적입니다. 침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입니다. 이것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를 밀어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떠맡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 침묵의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관계의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그리움, 그리고 그들에게 닿으려는 당신의 반복적인 시도 속에서 생겨납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권력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가운 냉담함이나 씁쓸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굴레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 아닌 혼란을 통해 감정적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뒤틀어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그렇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의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